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 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를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 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겐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CU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 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 도성과 열 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겐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사멸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겐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겐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겐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 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5G, 6G,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갬 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의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질화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 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 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산 항공 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미사일보다 비행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속도가 마하 2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ARRW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센 M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학으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최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1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온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온트급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통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 425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 등록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에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 국산 공격 헬기 LAH가 미친 성능을 갖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북한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강력한 전차부대를 격퇴할 독침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표적을 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란작전에도 능해 이를 당해낼 무기가 없어 주변국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어버스, IAI에서도 미래형 무기라며 국산 공격 헬기에 대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반군과의 첫 교전에서 헬기들이 제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반군을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쯤 홍해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로부터
후티 반군 고속단정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시 항공모함 아이젠하워, 구축함 그레이블리오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을 격퇴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반군의 선박이 구두 경고를 한 헬기를 향해 발포에 맞대응했다며 4척의 반군 선박 중 3척은 침몰시켰고 나머지 1척은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하에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최소 23차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교전과 관련해 후티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에도 기대되는 헬기가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작년 말 KAI는 중동 최대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KAI의 부스가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잃었는데 이유는 바로 KAI가 이번에 해외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 실물기를 처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은 250여 대가 생산돼 육군,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으며 군사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파생 헬기로도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리온과 LAH가 고난도 및 특수 기동을 선보이자 이를 직접 지켜본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KAI는 이번 에어쇼 기간에 UAE를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수뇌부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국산 항공기가 제2의 중동붐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며 수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국내에서 LAH는 육군 주력 헬기로 자리 잡은 수리온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말부터 전력화될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과 네트워크전 능력, 생존성에서 진보한 성능을 갖춘 헬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AI는 방사청과 1조 4,054억 원 규모의 우리 육군의 LAH 2차 양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LAH 항공기와 기술 교범, 후속 기술 지원 등 통합체계 지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KAI의 작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해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KAI는 작년 말 처음 방사청과 LAH 1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양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말 초도 납품을 목표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맺은 2차 물량은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LAH 최초 양산에 이어 2차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500MD 토우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할 전력으로 육군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 타격 작전 및 공중 강습 업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공격형 헬기인 LAH에는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사격 통제 장비가 탑재됐고 조종 편의성과 생존성이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KAI에 따르면 1032마력의 고출력 터보샤프트 쌍발 엔진이 장착돼 최대 시속 약 243km로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410km로 한 번 임무에 투입되면 2시간 20분이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자 중심의 항전 체계도 특징인데 LAH에는 정밀 항법 장비와 항제밍 장치가 탑재됐고 동체 위의 메인 로터와 꼬리 부분의 보조 로터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 헬멧의 통합 헬멧 시연 장치와 표적 획득 지시 장치가 장착돼 정교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임무 수행력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KAI는 이번에 2차 양산 계약 체결을 통해 LAH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 헬기, 지휘 통제 헬기 같은 다양한 파생형 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린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도 KAI가 독자 개발한 LAH가 앞으로 7년 안에 육군 주력 무장 헬리콥터로 배치될 거라고 조명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방사청이 육군의 기존 회전의 전투기를 KAI의 LAH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LAH에 대해
미래 전투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과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듯 LAH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LAH가 각종 무기 체계를 활용한 지상 및 공중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입니다. LAH에는 20터렛형 기관총과 공대지 미사일, 무유도 로켓 등을 무장할 수 있으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보 수신기 등 첨단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항공기의 생존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나 하늘의 검이란 뜻을 지닌 국산 천검 공대지 미사일이 LAH에 탑재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LAH 공대지 미사일 첫 양산 계획이 의결돼 사상 최초로 천검 미사일 양산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H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 천검은 국내에서 처음 만든 공대지 미사일로 기존 미사일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 AH-1S나 500MD 공격 헬기에 장착된 토우 미사일은 사거리가 4km로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헬기는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해야 했지만 천검은 이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천검은 LAH에선 기체 양측에 2발씩 탑재되며 사거리는 8km, 관통력은 미국산 헬파이어 대전 차미사일과 유사한 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과 성능 덕분에 LAH는 산 뒤에서도 중장갑을 갖춘 적 기갑 차량을 천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심지어 열영상과 광학 시스템을 통해 천검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면 할수록 표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명중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천검이 헬파이어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대전 차미사일의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해 다른 국가에서 엄청나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LAH는 에어버스와 IAI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등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하며 경쟁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작년 8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LAH 300대 규모 생산 물량에 대한 통합 발주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LAH 양산, KUH 파생형 생산을 위한 부품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LAH 등 다양한 회전익 사업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KAI와 에어버스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06년 KUH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해 온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매튜 루보 에어버스 사업부문장은 미래 사업에서도 K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함께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고성능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KAI가 세계 회전익 시장 점유율 1위인 에어버스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양산 사업뿐 아니라 파생형과 신규 개발 등 회전익전 사업 부분까지 협력을 확대한 만큼 LAH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 아니라 LAH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의 항제밍 시스템 ADA 시스템이 장착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방해가 완전히 차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ADX 2023 전시회에 참가한 IAI는 당시 KAI와 LAH 2단계 생산을 위한 GPS 항제밍 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DA 시스템은 AH의 광범위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IAI는 LAH 플랫폼에 여러 방향에서 발생하는 전파 방해를 상쇄하는 GPS 항제밍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GPS 항제밍 체계는 유도탄뿐 아니라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의 기존 항법 솔루션에도 쉽게 통합될 수 있는데요. KAI에 따르면 ADA 시스템의 체계의 통합은 함대 항공기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며 전파 공격 시에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항공전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유도탄과 함께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에서 기존 항법 솔루션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어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이 주목되고 있는 건 IAI가 지난 20년 이상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최첨단 GPS 항제밍 솔루션을 공급해온 독보적인 업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IAI의 시스템 성능은 다중전파 방해 공격이 포함된 다른 여러 국가 고객들의 복합적인 작전 시나리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IAI에서도 KAI와의 협력을 엄청나게 반기는 분위기로 실제로 보아즈 레비 IAI CEO는 LAH 2단계 생산을 위해 GPS 항제밍 체계를 공급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도 KAI와 IAI가 추가로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LAH의 수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만흥종합시험센터서 놀라운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ADD 소장 등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LSAM 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 과정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센터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목표 고도에서 실제 요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요격탄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이 발사되자 LSAM의 다기능 레이더가 즉각 이름 탐지의 화면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발사 신호와 함께 요격탄이 발사되자 얼상감지장비 TOD 화면에 비행 궤적이 잡혔습니다. 추진기관 1, 2단과 직격자율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진기관 12단과 직격자율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공 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SAM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1, 2단 추진체가 분리되면 요격 지점까지 비행, 저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합니다. LSAM에는 고도 50,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재해 추적하는 시커정 밀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장치 두 가지 가순 수국 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고도 4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가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바로 LSAM으로 만약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의 PAC, EPAC-3 및 국산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MSAM 개량형인 천궁 가요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LSAM, 패트리엇, 천궁이가 모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SAM은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LSAM은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개발에 미국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LSAM의 요격 고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4드에 버금간다며 추후 다음 단계인 LSAM까지 만들어지면 사드 수준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이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그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시험 발사 성공을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불을 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LSAM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LSAM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드 THAAD가 방어할 수 있는 존존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요격 시험을 성공하자마자 폴란드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이번 시험도 끝나자마자 폴란드는 폴란드 방공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가 폴란드 군대 현대화의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여기에 참석한 고위 군장성들은 모두가 대공방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공개적으로 천궁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궁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미사일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2871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바 있어 불안한 상황인데 전쟁이 더 커지면 언제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LSAM의 네 번째 요격 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납기 내에 빠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는 천궁 LL은 2021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UAE의 뒤를 따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궁 II보다 더욱 높은 고도의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나 LSAM이까지 나오면 이제 중고도 고고도 요격 무기까지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동으로 불리는 LAMD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천궁 II, LSAM, LAMD를 패키지로 묶은 탄도탄 다중 요격 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 배치해놨습니다. 그동안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순환미사일과 특히 스텔스기까지 잡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가지고 S-400 대공방어 시스템을 뚫고 러시아군의 지휘분을 비롯한 무기 창고 등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S-400을 도입해 한반도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S-400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영공에서의 제공권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400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만을 믿었던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 S-300의 기술을 사들여 천궁을 개발한 한국은 정반대로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대공담지, 추적,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LSAM 미사일 실험 성공 소식에 많은 방산 강국들이 놀라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